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상승세가 멈춘 게 아닌 만큼 또 실수요자들 마음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급 상황과 함께 아파트 가격 움직임 그리고 개발 소식까지 알차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성윤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빠지고 쉬시더니 얼굴 좋아지셨네. 네, 좋아졌죠. 네. 네. 먼저 이쪽에 공급 소식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번 달에 전국에서 분양 가구가 한 4만 가구? 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약간 좀 예전보다는 거래량도 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시장에서 열기가 식기 전에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심리도 네.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 시기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분양에 대한 그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월에 지금 물량들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만 9천여 가구 정도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무려 한 80% 정도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일정의 그 물량도 좀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반 분양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2.1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수도권이라든지 뭐 지방권에 대해서 물량들이 이제 분포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나 주택 가격이 수도권이 좀 좋다 보니까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서울의 물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적다 보니까 물량이 지금 한 2,800가구 정도 분양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강북권에서 광운대 역세권 사업 이쪽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까 공급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동구의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2,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들이 있는 곳에서 공급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물량들의 그 흐름이 특정 지역에 좀 쏠림 현상들이 아닌 그 골고루 분포도가 네, 좀 네. 높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계속 국지적으로 한 곳에서만 공급이 되고 어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를 담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그 신축 아파트 인기가 지속되면서 좀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국민평형 이게 그럼 84제곱미터죠. 이게 네.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면 이게 서울만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라 수도권까지 좀 열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수도권 쪽으로 일정 부분 수요들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의 공급의 질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그 확충이라든지 단지에 대한 그 규모 그리고 단지에 대한 그레이드가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우리 두 분께서 지적을 했던 그 추세는 꺾이고는 있지만 상승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잘못했다가 또 지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꺾인 건 아니고 네. 앞부분 정치 타임 보셨구나. 네. 그 흐름이 좀 내려가긴 해도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은 그 32주 연속 지금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춤한 부분은 있어도 여전히 상승률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률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국민 평형도 지금 10억에 그러게요.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안에서도 분양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1년 전 대비했을 때 평균 분양가가 24%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10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12억 4천만 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지금 9월 그 수도권 아파트는 84제곱미터가
9억 5천만 원, 지금 한 10억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저런 자막 참 네.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런 표현들인데 서울 집값 오늘이 가장 싸. 지금 당장 그러면 집을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당장 사는데 자금적인 측면에서 뭐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저런 얘기 자꾸 나오면 오늘 가장들이 사러 가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뭐 주식에서도 저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오늘이 제일 싸, 뭐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참 그래. 아니 지금 이게 공급 쪽은 그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놓일 만큼 어떤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거 지난 8월 8일 날 나왔던 정부에 내놓았던 정부 대책 중에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네. 어렵죠. 어렵네요. 네. 이게 뭐 6년 임대 거주하고 나서 내 분양받을 집이 수 있는. 분양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네. 그 살아보고서 살아보고. 네. 네. 뭐 괜찮다 생각하면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임대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든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이니까 주택을 서울시에서 이제 일정 부분 사요. 네. 그러니까 완공된 주택들이 있거나 뭐 그 준공 계획들을 앞둔 네. 그런 그 물량들을 일정 부분 사가지고 도심 안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지자체라든지 그 공공에서 주택 공급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으면은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일정 그 물량들이 그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되는 것들을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분양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전환형이 지금 그 서울에 한 225가구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임대료를 줄 수 있고요. 또 입주자들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양 전환형이 뭐 8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6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좀 단축된 모습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주택의 규모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네. 근데 중형 평형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살만한 집을 최대한 그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 그리고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시세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시세 대비했을 때 한 90% 정도 수준.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 더 낮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시세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신혼이라든지 신생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집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취지의 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25가구라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공급 그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 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송 대표님? 최대한 뭐 네. 위치는 좋은 데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집을 살려고 하면은 서울의 좀 외곽 쪽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위치로 주택을 좀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뭐 도심 안에 있는 곳으로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위치적인 부분들은 아직 225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상태라서 아직은 뭐 이제 제안들을 내놓고 네. 그 물량들을 매입을 해달라는 뭐 의향서들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나오면서 검토를 하고 매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임대료가 시세 대비 한 90%, 네. 뭐 10%포인트 차이니까 저렴하긴 한데 네. 전 좀 보증금도 궁금해지고 네. 이게 또 신청 조건도 궁금해요. 네. 지금 그 소득이나 자산 규모들을 살펴보니까 예. 지금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그 월 평균 소득의 한 130% 그래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액이 꽤 크고요. 일단 맞벌이는 200% 정도 되니까 맞벌이는 1,439만 원 정도 돼서 매입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은 굉장히 좀 넓다.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그 소득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그 기준도 보면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녀가 2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4억 3천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그 자격, 뭐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최대 6년까지 그 거주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분양 전환을 그냥 안 받겠다. 네. 그냥 나는 임대로 더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로 좀 더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세는 한 8년 정도 더 살 수 있고 월세는 한 14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나오겠지만 뭐 보증금을 좀 높이는 형태 그리고 월세를 좀 줄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때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그 금액의 평균 정도 수준으로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분양 가격을. 근데 이제 시세보다는 그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네.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마 이제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 어디 지역에 위치를 했는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감정 평가액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지 또는 아니 그냥 임대로 계속 살까라는 생각을 할지 그런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예. 다음으로는 저기 서울시 개발 진행 상황 네. 한번 네. 짚어주시죠. 기존에 이 서울시에서 이제 기존에 사전 협상제를 수정해서 네. 이제 사업성 높이는 네.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 네. 또 오늘 용어가 어떻게 읽기조차도 힘들죠. 네. 이 좀 낯선 제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할 때 서울시하고 이제 우선적으로 조율을 하는 그 협의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안에서는 뭐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합리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사전 협상을 통해서 공공 기여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그 권한 안에서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단축을 하면서 사업성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올린다라면 민간 사업자는 어떤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거고 또 서울시 안에서도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대한 그 균형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북권의 8개 구의 그 노후 그 주거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상업지역 안에서도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 개발 사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업 협상제를 통해 가지고 일부 공공기여를 그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가 어떤 형태로 기여가 되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뭐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대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 협상제를 통해서 뭐 지역에 골고루 그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뭐 형태의 그 제도인데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그 사업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사전 협상. 네,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그 지역들을 이따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그 주요 입지에 있다 보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은 뭐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 협상제를 균형 발전형으로 지금 개선한다라는 건데 네. 기존에는 어땠길래 글쎄. 균형 발전형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뭐 사전 협상을 통한다라고 해도 사실 그 수익이 발생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균형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한쪽에 뭐 예를 들면은 강남권이나 이런 쪽에는 투자라든지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죠. 강북권 예.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돈이 안 되면은 그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면은 어떤 공공 기여에 대한 그 비율을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인센티브를 좀 주어줘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준다든지 또 거기에 균형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강북권에는 강남권 대비했을 때 일자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일자리들을 추가적으로 주게 된다라면은 공공 비어 그 공공에 대한 그 기여하는 그 비율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뭐 협상에 대한 기간들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하면서 사업의 속도도 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도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예.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그 어떤 뭐 PF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기간이 단축되면은 우호적으로 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기간이 좀 단축이 된다라면 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중에 네. 이제 강북 강남에 네. 약간 그게 이제 온도차가 다른데 네. 지금 이제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 광운대역의 그 이제 물류부지 개발 예, 예, 착공시에 자 요거 이제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15년 만이라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강북 쪽에도 이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론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지금 지역들 보면은 네. 아마 CG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요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지들이 분포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남권에 보면은 르메르디앙 호텔 뭐 요 지역도 그 개발을 하는 그 추진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보면은 혹시 리버사이드 호텔 아시나요? 그 한남대교. 그 알아요. 자리도 잘 아셔요? 아니 뭐 한남대교 남단 쪽에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굉장히 요지의 자리잖아요. 예. 그런 지역도 개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의 철도병원도 개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측 상단 용산의 쪽으로 철도병원. 네. 아, 예. 그리고 노원구에는 강운대역 물류 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CJ 나오는 것처럼 르메르디앙 호텔 뭐 이런 데들도 굉장히 핵심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 있어요. 강남역 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들. 그런 곳들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울역에 있는 북부역세권 저런 지역들도 개발하죠. 그리고 성동구에 삼표레미콘 부지가 있어요. 그 갤러리아 폴에서 이제 한남동으로 예, 넘어가는 예. 그 지역도 이제 민간들이 들어가서 개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그 지역 안에서 가장 노린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 거니까 저 지역이 개발되면은 그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의 모델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요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송 대표님 목동 CBS 양천구에 저렇게 네. 돼 있는데 거기 뭘 또 개발합니까? 뭐 그 지역에는 뭐 일자리라든지 요즘에 개발 형태가 네. 되면은 다 복합 개발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나 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서울역 같은 경우도 그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동도 일자리랑 뭐 주거 기능, 그다음 상업 기능, 그다음에 일정 부분 뭐 물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실 목동도 그 서울 안에서도 약간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큰데 일자리적인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 상업 기능도 좀 부족한 네.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원구를 비롯해서 강남, 목동,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 뭐 노량진 이런 지역들 뭐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그 핵심 개발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조금 아쉬움이 보여질 수 있어요. 양극화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저 하얀 지역들은 앞으로 어떤 그 모델로 채워 나갈 거냐, 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얀 지역 보면은 약간 그래도 강남 쪽에서 조금 약간 먼 지역이에요. 네, 보니까 네, 지금 북쪽도 보니까 네. 그래도 딱 강변 주변으로 그렇죠. 돼 있고, 예. 네. 그럼 이거 뭔가 좀 양극화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극대화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극대화하는 거는 강남이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지고 강북권도 한강 중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참여를 하는데 규모 자체가 5천만 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좀 여유가 있는 그 사업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런 지역들의 인센티브가 최대한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굉장히 좀 사업 협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도 사전 협상을 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삽을 차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어떤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조금 나오기가 힘든 지역들이네요. 가만히 네. 보니까 흰색이. 네, 그렇죠. 근데 저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보다 그 지역 안에서 지자체라든지 뭐 네. 서울시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어떤 내는 정책적 의지가 좀 더 예, 강하면 예, 그렇죠.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글쎄. 사업지니까 그런 네. 것들이 뭐 모아타운 이루어져야 같은 거 된다. 있잖아요. 모아타운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아타운하고는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네. 근데 저기는 주택 개발보다는 네. 어떤 뭐 일자리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광범위한 그 개발이기 때문에 주택 정비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예, 느낌. 다릅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